내 삶은 대체 언제쯤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이 화려한 껍데기 속에 갇혀 숨이 막히는구나.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 부드러운 비단 감촉, 이 차가운 비녀의 기운, 내가 대체 누구를 업고 온 거란 말이냐? 내가 실수로 담을 넘은 그가다운 과부가 아닌 조선에서 가장 귀한 여인 옹주란 말인가? 오늘 이 세상의 수경주는 죽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 곁에 평범한 여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요. 죽은 옹주 살아있는 사랑 혹시 깊은 한밤중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납치를 당한다? 아마도 그런 경험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말이죠. 바로 그렇게 예상치 못했던 납치 사건에서 시작된 아주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화려한 신분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에 갇혀 살아가던 수경, 옹주가 보쌈꾼 바오에게 덜컥 납치되면서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한양의 궐한 그 넓고 웅장한 궁궐, 깊은 곳에 밤은 소리 없이 내려앉았어요. 사방이 쥐죽은 듯 고요했지만 수경 옹주의 처소에는 희미한 등불만이 고독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등잔 속 심지는 가늘게 떨리며 창호지 너머로 희뿌연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옹주는 화려하기 그지없는 비단, 이불 위에 얌전히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좁은 새장에 갇힌 가여운 새처럼 창밖의 칠흑 같은 허공만을 아련하게 바라봤어요. 창 너머로는 매미,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늦가을 밤의 정막이 깔려 있었죠. 따뜻해야 할 비단 이불에 부드러운 감촉도 방 안에 은은하게 퍼지는 백단향 향기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어요. 좌의정 이이첨이 며느리 그 이름표는 어린 옹주의 어깨를 짓누르는 아주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녀는 고작 18배 나이였지만 이미 자신의 삶이 정해진 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체념에 젖어 있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때로는 진짜 자신인지 아니면 그저 화려하게 꾸며진 살아있는 인형인지 헷갈릴 때도 있었어요. 궁녀들이 정성껏 올린 화려한 비녀와 곱게 따아내린 머리칼 그리고 몸에 착 달라붙는 비단, 한복의 묵직함이 오히려 그녀를 더 옥죄는 듯 느껴졌답니다. 그녀는 가끔 차가운 창호지에 손을 대보곤 했어요. 차가운 기운이 손끝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마치 자신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했었죠. 내 삶은 대체 언제쯤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녀는 가늘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 작은 한숨조차도 넓은 방 안에서는 메아리처럼 쓸쓸하게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궐 담장과는 그리 멀지 않은 허름한 잿빛 초가집 바오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집신 끈을 꼼꼼하게 고쳐 매고 있었어요. 닳고 닳아 투박해진 집신은 그의 고단한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죠. 낡은 문틈으로 스며드는 찬 바람이 작은 방 안을 맴돌았고 흙벽에 걸린 찢어진 삿갓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났어요. 어린 아들 차돌이의 마른 기침 소리가 그의 귓가를 계속 맴돌아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콜록 콜록 힘없이 이어지는 기침 소리에 바오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죠.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독촉하는 소리도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험악한 표정들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 같았답니다. 바오는 오늘 밤 반드시 이 보쌈에 성공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손에 들린 커다란 자루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의 전부였고 어린 아들의 따뜻한 밥 한 끼, 헐렁한 옷 한 벌, 그리고 차가운 기침을 먹게 해줄 약값에 대한 간절한 희망이었어요. 그의 심장은 마치 북을 치는 것처럼 쿵쾅거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차돌아, 아비는 잠시 다녀올 것이니 문단속 단단히 하고 잠자리에 들 거라. 아궁이 불씨는 꺼뜨리지 말고 혹여라도 낯선 사람이 오거든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고 알았느냐? 금방 올게. 돌아오면 따뜻한 죽이라도 쑤어 줄 테니 그때까지만 잘 기다려주렴. 바오는 차돌이의 앙상한 어깨를 한번 쓸어주고는 아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차돌이는 아비의 커다란 손길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답니다. 바오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치며 목표했던 양반집으로 향했어요. 그의 발걸음은 조용하면서도 민첩했어요. 마치 그림자처럼 밤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죠. 높다란 담을 넘고 조용히 처소로 향하는 그의 움직임은 수없이 많은 밤을 헤쳐온 노련한 보쌈꾼이 솜씨를 보여주는 듯 했어요. 그의 손은 이미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그에게는 마치 타고난 본능처럼 익숙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운명은 그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고 말았어요. 달빛마저 구름 뒤로 숨어버린 자정 무렵 바오는 분명 누군가를 등에 업고 담을 넘고 있었어요. 을의 보쌈꾼이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어딘가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답니다. 등에 닿는 옷감이 너무나도 부드러운 비단이었어요. 게다가 생각보다 훨씬 가벼운 몸무게에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죠. 원래 보쌈하려던 여인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는 순간적으로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본능적인 경고를 느꼈지만 이미 늦은 후였어요. 발은 이미 담을 넘어 밤의 깊은 어둠 속으로 내달리고 있었답니다. 큰일 났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그는 그렇게 자신이 보쌈한 여인이 조선에서 가장 위험한 여인 중 한 명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그녀를 품에 안고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숨가쁜 도주가 이어졌어요. 그의 폐는 터질 듯 아팠고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답니다. 바오는 간신히 허름한 주막 뒤뜰에 다다랐어요. 퀴퀴한 집과 오래된 나무, 냄새가 뒤섞인 곳이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등에 업은 이를 차가운 흙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등에 엎여있던 여인은 아직 곤히 잠든 듯 미동도 없었죠. 바오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등잔불을 가까이 가져갔어요. 희미하게 흔들리던 등잔불이 불규칙적으로 빛을 뿌렸고 그 빛이 드리운 그림자 속에서 여인의 얼굴을 확인하려는 순간 번쩍이는 무언가가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바로 여인의 머리에 꽂혀 있던 섬뜩하리만치 화려한 비녀였어요. 촘촘하게 박힌 보석들이 등잔불에 반사되어 차가운 빛을 냈답니다. 그 순간 바오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이건 보통 여인이 아니구나. 그가 보쌈하려던 여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고귀하고도 위험한 기운이 여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는 자신이 대체 누구를 보쌈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싸늘하고 불길한 기운이 결코 좋지 않은 징조임을 알 수 있었죠. 대체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바오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여 손끝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인해 더욱 거세게 요동쳤어요. 수경 옹주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라진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좌이정 이이첨. 대감의 집안은 문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답니다. 아직 채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녘부터 여기저기서 당황한 하인들의 웅성거림이 끊이질 않았고요. 찬바람이 불어오는 대청마루에는 차가운 표정의 이이첨 대감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의 주변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대감님은 가문의 오랜 명예가 이제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계셨어요. 그분의 눈은 마치 맹수의 눈처럼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답니다. 며느리인 옹주님의 실종은 그분에게는 단순히 한 사람이 사라진 것을 넘어 가문의 명성에 씻을 수 없는 치욕 그 자체였던 거예요. 대감님의 굳게 담은 입술은 그의 깊은 분노와 비장한 각오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손으로는 꽉 쥔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한치 흐트러짐도 없었답니다. 당장 옹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위장해라 명령했어요. 감히 이 대감 집안에 며느리가 보쌈을 당하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시신은 찾지 못했다고 해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문에 닥친 치욕을 덮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작정이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마저 깃들어 있었답니다. 차가운 대청마루의 공기조차 얼어붙는 듯 했지요. 대감님은 이 일로 인해 혹시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까봐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내 야망의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는 듯 했죠. 그의 무서운 명령 아래 옹주님의 죽음은 허무하게 조작되었답니다. 그야말로 급조된 비극이었어요. 시신 없는 빈 상여가 궁궐문을 나섰고 거짓 장례가 급히 치러졌어요. 형식적으로나마 온 궁궐에는 애도 분위기가 퍼졌지만 이이첨 대감님의 표정은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에서는 굳건한 결의마저 엿보였어요. 대감님은 빈 상여가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제 이 지저분한 일은 끝난 거야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편 보쌈꾼 바오는 자신이 보쌈한 여인이 다름 아닌 수경옹주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고 그만 경악하고 말았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그의 얼굴은 마치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종이장처럼 변했어요. 손은 마치 큰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미세하게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떨렸고요. 바오는 한낱 보쌈꾼인 자신이 감히 옹주를 보쌈했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할까요? 그의 심장은 망치로 두드리는 듯 쿵쾅거렸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옹주라고요? 말도 안 돼. 내가 대체 무슨 짓을. 너무 놀라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바오는 엉망진창이 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 했죠. 이대로라면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돌쇠와 딸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 같았어요. 수경옹주는 자신을 보쌈한 사내가 보잘것없는 보쌈꾼이라는 사실의 치욕스러움을 넘어선 깊은 멸시감을 느꼈답니다. 귀하게 자란 옹주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동시에 자신이 세상에 죽은 존재로 알려졌다는 소식의 싸늘한 절망감이 그녀를 감쌌어요.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을 거예요. 그녀는 텅 빈 눈으로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듯 바울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는 분노보다는 체념과 상실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옹주님의 입술은 가늘게 떨렸지만 아무 말도 뱉어내지 못했어요. 그저 숨쉬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지요. 이이첨 대감님은 혹시라도 옹주가 살아있다는 소문이 퍼져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까 노심초사했어요. 그는 살아있는 옹주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광포한 추격대를 풀어버렸답니다. 대감님은 자신이 꾸민 거짓이 완벽하게 지켜져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말발굽 소리가 점차 이곳을 향해 가까워져 왔고 그 소리는 마치 죽음의 그림자처럼 그들의 심장을 조여왔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바오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는 어둠 속에서 수경, 옹주의 손목을 거칠지만 단단하게 붙잡았답니다. 이제 도망쳐야만 했어요. 이미 세상은 옹주님의 죽음을 굳게 믿고 있었고 살아있는 그녀는 모두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렇게 그들의 목숨을 건 절박한 도피가 시작되었어요. 과연 그들은 이 지독한 추격에서 벗어나 무사할 수 있을까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답니다. 바오와 수경 옹주는 정말 가파른 숲길을 허둥지둥 헤치고 나아갔어요. 밤 공기는 차갑고 축축해서 옹주의 얇은 비단 저고리 사이로 스며들었고요. 발밑에서는 마른 나뭇가지들이 밟힐 때마다 바스락하고 불안한 소리를 냈답니다. 옹주의 곱디고 온 비단, 옷은 무성한 나뭇가지에 걸려 쉴 새 없이 찢겨나갔고 발걸음마다 흙먼지가 잔뜩 묻어 더 이상 귀한 옹주의 의복이라고는 알아볼 수 없게 변했지요. 하지만 그녀의 두 눈은 더 이상 예전처럼 공허하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찢어진 옷과 대비되는 강렬한 생존 의지가 그 안에 번뜩였답니다. 그녀는 자신을 죽이려는 시댁의 끔찍한 음모와 심지어 자신을 외면하려는 친정 아버지 광해군의 비정하고 냉담한 태도에 너무나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마치 세상에서 완전히 버려진 듯한 처절한 외로움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지만 동시에 그 절망이 역설적으로 그녀 안에 숨겨져 있던 강인함을 깨운 듯 했어요. 믿을 사람은 오직 자신을 보쌈한 이 거칠고 투박한 산의 바오뿐이라는 사실이 정말 아이러니하게 다가왔답니다. 저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요. 옹주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어요. 숲속의 어둠과 고요함이 그녀의 목소리를 더욱 애처롭게 만들었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 할 테니 당신만이 유일하게 제가 살아갈 이유를 아는 사람이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희미해서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과 처절한 간절함은 바오의 심장을 깊이 울렸어요. 바오는 묵묵히 옹주를 바라보았답니다. 옹주의 눈빛 속에는 과거의 화려함도 공주의 위엄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생명에 대한 애원과 깊은 고독만이 가득했지요. 바오는 옹주의 말을 듣자마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그의 가슴 속에서 일렁이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은 채 말없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것은 단순히 긍정의 의미를 넘어 이제 이 여인의 짐을 함께 지겠다는 무언의 약속 같기도 했어요. 바오는 옹주의 가늘고
차가운 손을 잡아 이끌며 작은 초가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숲길을 벗어나자 저 멀리 그의 초라하지만 따스한 보금자리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불빛을 밝히고 있었어요. 바오는 옹주가 문턱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불꽃처럼 이글거리는 난로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던 자신의 어린 아들 차돌과 마주하게 했어요. 차돌은 낯선 여인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잠시 눈을 비비더니 이내 세상 모든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해맑은 웃음을 활짝 지었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꾸밈 없는 작은 손길을 옹주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옹주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따뜻하고 순수한 온기에 저도 모르게 두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것을 느꼈어요.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어쩌면 그녀의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에 온기가 피어오르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어머니처럼 정말 예쁘세요. 아버지가 데려온 분인가요? 우리 같이 놀아요. 차돌은 해맑게 옹주의 손을 잡고 조잘조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의 작은 손이 따뜻한 온기가 옹주의 손을 타고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듯 했지요. 옹주는 차돌의 순수한 눈망울과 꾸밈 없는 미소 속에서 난생 처음으로 평범하고 소박한 삶에 대한 강렬한 희망을 품게 되었답니다. 끼니를 걱정하고 이 작은 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하루를 보내고 따스한 온기를 나누는 그런 평범한 삶이 어쩌면 자신이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 늘 외롭게 갈망했던 진정한 행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릿저릿했어요. 그녀의 심장은 잊고 지냈던 감정으로 희미하게 고동치기 시작했지요. 바오는 그런 수경 옹주와 차돌의 모습을 옆에서 말없이 지켜보았어요. 옹주가 차돌의 작은 손을 잡고 살며시 미소 짓는 모습을 보는 순간 바오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는 이 여인이 차돌에게서 받은 순수한 온기처럼 자신 또한 그녀를 통해 차갑게 굳어있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불씨를 피우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이 작고 소박한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았답니다. 숲 저 너머 어둠 속에서 멀리 들려오던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바오의 심장을 강하게 조여왔거든요.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는 한 마리의 고독한 울음이 아니라 수십 마리의 개들이 무리를 지어 맹렬히 쫓아오는 듯한 섬뜩한 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소리 사이사이로 숲속 나뭇가지들을 거칠게 헤치며 다가오는 수많은 발걸음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명령조의 외침이 들리는 듯했어요. 이이첨의 추격대가 이미 그들의 코앞까지 꼬리를 밟고 다가왔음을 직감하게 되었죠. 과연 이토록 불안하고 작은 행복은 이 거친 세상의 폭풍 속에서 무사히 지켜질 수 있을까요? 바오는 조용히 난로의 불빛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인과 아이를 지키겠다고요. 이이첨의 추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끈질겨지고 집요해졌답니다. 바오와 수경 옹주 그리고 작은 차돌이는 마치 쫓기는 짐승들처럼 숨을 곳을 찾아 깊은 산속으로 이름 모를 계곡을 따라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했어요. 매 순간 숲의 모든 나뭇가지들이 바람 소리마저도 그들을 쫓는 병사들의 발자국처럼 들려왔고요. 심장이 발아래까지 쿵쾅거리는 것 같았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옹주의 얇은 비단 저고리 사이로 파고들어 온몸에 닭살이 돋아났고요.
바오는 작은 차돌이를 품에 안고 옹주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답니다. 그는 옹주와 차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을 지키기 위해 정말 사력을 다해 싸웠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등에는 이미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긁히고 험한 바위에 부딪혀 생긴 수많은 상처들이 붉게 번져가고 있었고요. 어떤 상처는 피가 굳어 검붉게 말라붙어 있었답니다. 쓰라린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두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답니다. 어느 날 밤 깊은 산속에 차가운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겨우 잠이 들었던 옹주는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났어요. 따뜻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옆에 바오와 차돌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고 저 멀리서 아침을 알리는 새들의 지저김이 들려왔어요. 옹주는 자신의 처지를 다시금 깨닫고는 차가운 바위에 기댄 채 한숨만 쉬었답니다. 바로 그 즈음 광해군에게 충성하는 한 내관이 위험을 무릅쓰고 궁궐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은밀히 광해군에게 옹주가 아직 살아있다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내관은 밤이 이슥해서야 겨우 임금의 처소에 들 수 있었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창덕궁의 인정 전 광해군은 늦은 시간까지 밀려드는 국사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촛불 심지가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고 있었답니다. 전하 소인 감히 아뢰옵니다. 소인이 전하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요. 광해군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내관을 한번 훑어봤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안색이 창백하고 땀을 흘리는 내관의 모습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직감했답니다. 하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이 늦은 시각까지 잠 못 이루게 하는 연유가 무엇이더냐? 전하 소인 수경 옹주마마에 관한 소식을 전하께 아뢰려 왔사옵니다요. 그 순간 광해군이 눈빛은 마치 번개라도 맞은 듯이 아주 잠시 흔들렸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붓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내관은 보지 못했어요. 그의 유일한 딸, 세상에 죽었다고 알려진 수경 옹주가 아직 살아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에 그는 너무나도 복잡한 심경에 잠겼답니다.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은 충격에 잠시 숨을 멈추었어요. 정녕 내 딸이 살아있단 말이더냐? 이이첨은 분명히 죽었다 하지 않았느냐? 그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이냐? 광해군의 머릿속에는 스쳐 지나가는 영상처럼 어린 수경 옹주의 해맑은 웃음이 떠올랐어요. 그 작은 몸을 안았을 때의 따뜻한 감촉, 재롱을 부리던 딸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답니다. 하지만 그의 감정은 정말 오래가지 못했어요. 왕으로서의 냉정함이 그 모든 부정애적인 감정을 순식간에 집어삼켰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정적들과 피 튀기는 싸움을 끊임없이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좌의정 이이첨의 막강한 세력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거든요. 살아있는 옹주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다면 그것은 이이첨의 엄청난 거짓말을 백일하에 드러낼 것이 분명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이첨은 물론이거니와 그를 믿고 국정을 맡긴 광해군의 권력에도 치명적인 균열을 낼 것이 분명했답니다. 혼란은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왕의 위엄을 바닥으로 떨어뜨릴 것이었죠.
그의 마음속에서는 왕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한 아버지로서의 애끓는 정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격렬하게 충돌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스쳤지만 이내 모든 감정을 억누르는 듯 냉정하고 얼음장 같은 가면이 드리워졌답니다. 그의 눈은 다시금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은 내가 듣지 못했던 일이다. 이 궁궐에는 옹주는 이미 죽은 것으로 아노라. 다시는 그 일을 입에 올리지 말라. 혹여 이 일로 인해 불필요한 소란이 일어난다면 그대는 물론 그대의 목숨까지 보전하지 못할 것이다. 명심하거라. 왕의 지엄한 목소리에는 그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고요. 그의 눈빛에서는 딸에 대한 일말의 미련조차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내관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부들부들 떨 뿐이었어요. 그는 왕권을 위해 결국 딸의 생존을 묵인하고 외면하는 너무나도 비정한 선택을 내리고 말았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던 달빛마저도 흐느끼는 듯했어요. 숲속 깊은 곳 바위굴에 몸을 숨기고 있던 수경, 옹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이 같은 냉혹한 결정을 몰래 전해 듣게 되었어요. 작은 산새 한 마리가 전해주는 듯한 너무나도 잔인한 소식이었답니다. 그녀의 귓가에 차가운 아버지의 목소리가 맴도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요.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어요. 그녀의 얼굴은 마치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답니다.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은 그 어떤 추격병이 칼날보다도 더욱 날카롭게 그녀의 영혼을 베어냈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버리시다니요. 이제 저는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존재가 되었사옵니다. 그녀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차돌이는 엄마의 서러운 울음소리에 놀라 작은 손으로 옹주의 볼을 쓰다듬었어요. 바오는 그저 묵묵히 옹주를 안아줄 뿐이었어요. 그의 품에 안겨 흐느끼는 옹주를 보며 바오는 말없이 차가운 바닥에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이제 그녀는 정말로 기댈 곳 하나 없는 외로운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아버지에게마저 버림받은 옹주, 그녀는 과연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그녀의 마음속에 타오르던 작은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린 듯한 절망적인 상황이었답니다. 차가운 숲속에서 그녀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이이첨 대감의 추격대는 정말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바오님과 수경 옹주님이 힘겹게 숨어든 그 산골짜기까지 바싹 다가왔어요. 마치 악몽 속 한 장면처럼 발밑에 밟히는 마른 나뭇가지들이 툭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고요. 병사들의 그 거친 발소리, 그리고 갑옷이 부딪히는 철컹철컹 하는 소리가 마치 죽음의 그림자처럼 이들의 등 뒤를 끈질기게 덮쳐왔답니다. 싸늘한 밤 공기 속에서는 병사들의 땀 냄새와 흙먼지 냄새까지도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바오님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작은 차돌이를 품에 꼭 안고 있었고 옹주님을 다른 팔로 감싸 안으며 위태롭게 서 계셨답니다. 그들의 앞은 그야말로 아찔하게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었고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이 시야를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살기를 가득 품은 추격대가
이들을 꼼짝없이 막고 있었죠. 아,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도망칠 곳이 한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온몸의 세포들이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바오님의 심장은 마치 쿵쾅거리는 북소리처럼 가슴을 울렸답니다. 옹주님, 이젠 정말 끝인가 봅니다. 제 불찰로 제가 결국 이렇게. 바오님의 목소리는 마치 갈라진 바위처럼 절망으로 처절하게 갈라지고 있었어요.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자책감으로 가득 차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처럼 흔들렸답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이 옹주님과 작은 차돌이를 이런 끔찍한 상황으로 내몰았다고 스스로를 끝없이 탓했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후회가 쓰디쓴 독약처럼 목구멍을 타고 넘어왔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경 옹주님의 눈빛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로 번뜩였어요. 그녀의 시선은 절벽 아래로 아득하게 펼쳐진 그 시면을 향하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몬 이 세상, 그리고 자신을 그저 버려진 폐물처럼 취급한 모든 이들에게 걷잡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친정 아버지인 왕도, 그리고 자신을 품어줘야 했던 시댁도, 그 누구도 이 불쌍한 옹주를 살리려 하지 않았다는 그 차갑고 씁쓸한 생각에 그녀의 가녀린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어요. 숨쉬는 것조차 버거운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옹주님의 시선은 오직 자신을 지키려다 여기저기 긁히고 상처투성이가 된 바오님의 그 굳건한 등에 조용히 머물렀어요. 그의 거친 숨소리가 옹주님의 귓가에 희미하게 들려왔고요. 이 사람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을 휘몰아쳤답니다. 자신을 버린 세상에 대한 분노와 자신을 끝까지 지키려 애쓴 한 사내에 대한 복잡하고도 미묘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마치 거친 파도처럼 뒤흔들었죠. 옹주님의 굳게 담은 턱선이 팽팽하게 긴장했어요.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분노의 불꽃이 일렁였지만 그 안에서 아주 미세하게 강렬한 결의의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아니요, 바오님. 아직 끝이 아니에요. 수경 옹주님의 목소리는 의외로 너무나 단호하고 또렷했어요. 그 어떤 망설임도 느껴지지 않는 옹주님의 목소리에 바오님은 순간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답니다. 옹주님은 문득 깊은 결심이라도 한 듯 자신의 손을 뻗어 바오님의 팔을 망설임 없이 강하게 붙잡았어요. 그녀의 가녀린 손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온기가 바오님의 팔을 타고 스며들었고요. 마치 얼어붙었던 그의 심장에 작은 불씨를 던져주는 듯 했어요. 바오님은 옹주님을 바라봤어요. 옹주님은 고개를 들어 병사들이 이들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오고 있는 그 방향을 응시했어요.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아까의 분노를 넘어선 비장하면서도 냉철한 빛이 선명하게 스쳐 지나갔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어요. 이 세상의 수경 옹주는 이제 끝을 고해야 할 때,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것을요. 이 세상의 수경 옹주는 오늘 죽는 겁니다. 바오님은 옹주님의 그 예상치 못한 말에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그의 입술이 하고 벌어졌지만 어떤 말도 쉽게 밖으로 나오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옹주님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는 그 너무나 단호한 결의 그 결코 흔들리지 않을 듯한 강한 의지에 바오님은 이내 천천히
그리고 깊게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는 옹주님의 뜻을 이해했어요. 그들의 마지막 도피는 이제 그저 절망적인 도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위한 처절하면서도 기발한 위장이 되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함성이 아까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는 것이 확연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바로 코앞에 닥쳐온 것처럼 섬뜩하게 들려왔답니다. 바오님과 수경옹주님은 그 짧은 순간 서로의 눈을 깊이, 아주 깊이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은 마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죠. 죽음을 가장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그들의 마지막 절박한 계획을 그 눈빛 속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었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흔들림 없는 굳건한 신뢰가 마치 견고한 바위처럼 깃들어 있었어요. 과연 그들은 이 모든 추격대를 완벽하게 속이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 계속 이어졌답니다. 바오님과 수경옹주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강렬한 결의로 활활 타올랐어요. 서로에게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치 영혼으로 소통하는 듯 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병사들의 거친 발소리가 코앞까지 쿵쿵 하고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매서운 겨울바람이 쌩하니 불어와 수경옹주님의 얇은 저고리 자락을 흔들었고 차돌이는 잔뜩 겁먹은 얼굴로 바오님의 다리 뒤에 숨어 작게 훌쩍거렸답니다. 바오님은 찰나의 순간에 기지를 발휘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던 그의 눈에 마침 딱 알맞은 깊고 험준한 바위 틈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수경옹주님과 작은 차돌이를 그 바위 틈 깊숙이 조심스럽게 숨겨 넣었답니다. 소리내지 마시오. 절대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숨어 있어야 해요. 바오님은 숨죽여 속삭이면서 작은 차돌이의 얼굴을 자신의 커다란 손으로 살포시 감싸 안았어요. 차돌이는 겁에 질려 눈만 꿈뻑거릴 뿐이었고 수경옹주님은 불안한 눈빛으로 바오님을 올려다봤지만 곧 그의 단호한 눈빛에서 깊은 신뢰를 읽었는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바오님은 틈새를 얼기설기 덮은 마른 나뭇가지와 흙더미로 그들의 모습을 완전히 가린 다음 재빨리 절벽 가장자리로 몸을 옮겼어요. 그의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쿵쾅거렸지만 얼굴에는 한 점이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죠. 그는 옹주님의 얇고 화려했던 비단 옷가지 일부를 찢어내어 바람이 잘 불어오는 절벽 근처에 일부러 흩뿌려 놓았어요. 새하얀 비단 조각이 차가운 바위 위에 나부꼈고 이어서 차돌이의 조그마한 신발 한 짝을 그 옆에 툭 던져 놓았죠. 마치 누군가 절벽 아래로 힘없이 추락한 것처럼 보이도록 말이에요. 그는 바닥에 고여있던 붉은 흙탕물을 손에 묻혀 바위 여기저기에 얼룩처럼 붉은 흔적을 남겼어요. 멀리서 보면 마치 핏자국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거세게 휘몰아치는 바람이 바오님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은 오직 이 기만을 완벽하게 성공시키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답니다. 마지막으로 바오님은 옹주님의 머리 장식이었던 봉황 무늬 비녀, 그 아름다운 봉잠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어요. 금빛 봉황이 섬세하게 세공된 그 비녀는 옹주님의 신분을 명백히 드러내는 물건이었죠.
그는 그 봉잠을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절벽 끝에서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라도 하듯 천천히 손에서 놓았어요. 봉잠은 햇빛에 반짝이면서 아득한 절벽 아래로 마치 날개를 잃은 새처럼 빙글빙글 돌며 떨어져 갔어요. 옹주님은 바위 틈 속에서 그 광경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그녀의 과거와 신분이 저 깊은 심연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수색하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이 근방을 샅샅이 뒤져라. 이이첨 대감의 수하가 목청껏 소리치자 우르르 몰려온 병사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절벽 근처로 다가왔어요. 그들은 모두 지치고 땀에 절어 있었고 날카로운 칼날은 차가운 햇빛을 받아 번뜩거렸죠. 병사 중 한 명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절벽 끝에 흩어진 비단 옷가지와 차돌이에 작은 신발 그리고 바위에 찍힌 붉은 핏자국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소리쳤어요. 대장님, 여기입니다. 옷가지가 흩어져 있고 신발도 있습니다.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그 흔적들을 에워쌌어요. 그들은 곧 이어서 절벽 가장자리에 꽂혀있던 옹주님의 봉잠을 발견했답니다. 금빛 봉잠이 차가운 바위 틈에 기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이첨의 수아는 천천히 걸어와 그 흔적들을 내려다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기대와 함께 깊은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그는 봉잠을 집어들고 손바닥 위에서 잠시 굴렸어요. 차갑고 단단한 금속에 감촉이 느껴졌을 거예요. 봉잠이 맞군. 수경 옹주가 틀림없다. 흠 핏자국도 있고 그들은 흩어진 옷가지와 봉잠 그리고 핏자국처럼 보이는 붉은 흔적들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병사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과 함께 절벽 아래로 하는 속삭임이 새어나왔어요. 그들은 옹주님과 바오님 그리고 차돌이가 이 험난한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고 거의 확신한 듯 보였답니다. 이이첨의 수아는 절벽 아래를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뒤져도 시신은 찾을 수 없자 분노로 이를 부득부득 갈았어요.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죠. 그러나 그의 경험상 이토록 높고 험한 절벽에서 떨어지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멍하니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보고한다. 수경 옹주와 보쌈꾼 그리고 어린아이 모두 절벽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시신은 아직 찾지 못했으나 이토록 험한 절벽에서 살아남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치려 했으니 이이첨 대감에 추격되는 옹주님의 죽음을 확인하고는 허탈하면서도 어쩐지 안도하는 듯한 복잡한 표정으로 하나둘씩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고 숲속에는 다시 정적과 매서운 바람소리만이 남았어요. 숲속 깊은 바위 틈에 숨어있던 바오님과 수경 옹주님 그리고 차돌이는 병사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는 것을 귀 기울여 들었고 그제야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그들은 차가운 바위 틈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기 때문에 온몸이 뻣뻣했지만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었어요. 수경 옹주님은 세상에 죽은 존재가 되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기묘하게도 알 수 없는 평온함이 감돌았어요. 더 이상 화려한 궁궐의 옹주로서의 삶이 아니었죠. 온갖 규율과 제약,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저 평범한 여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녀는 흙먼지로 뒤덮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부드러운 비단 대신 거친 흙이 만져지는 감각이 어쩐지 낯설면서도 자유롭게 느껴졌답니다. 그녀는 바오님과 품 안에 안겨있는 차돌이를 천천히 바라봤어요. 작은 아이는 아직 불안한 듯 바오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 있었지만 이내 그녀의 시선이 바짝 고개를 들어 올려 그녀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수경 옹주님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슬픔도 기쁨도 아닌 오직 이 순간 살아있음에 대한 깊은 감사와 함께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한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답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거짓된 죽음을 넘어 이제 막 탄생한 것이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답니다. 수경 옹주님은 모든 것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죽은 옹주로 그렇게 기록된 후 바오님과 차돌이와 함께 아주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그렇게 마련했어요. 드넓은 궁궐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디작은 초가삼간이었지만 흙벽에서 나는 꿉꿉하면서도 정겨운 냄새가 왠지 모르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밖에서는 새벽녘부터 닭 우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요. 멀리서는 개 짖는 소리도 들렸답니다. 더 이상 화려한 비단옷은 그녀의 몸에 없었고요. 값비싼 옥 놀이개 같은 장신구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녀의 손은 이제 거친 밭일을 하고 서툰 솜씨로나마 끼니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물집도 잡히고 조금 아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굳은 살이 박히고 거칠어졌어요. 그래도 그런 소박한 일상 속에서 수경님은 생애 처음으로 느껴보는 아주 따뜻하고 진정한 안식처를 발견하는 듯 했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는 마당에서 작은 호미로 밭을 일구고 흙 냄새를 맡으며 땀을 흘리는 그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정말 꿈만 같았을 거예요. 하늘거리는 비단옷을 입고 곱게 앉아있던 지난날보다 이렇게 흙 묻은 옷을 입고 땀 흘리는 이 순간이 훨씬 더 진짜 같아요. 이렇게 제 손으로 무언가를 해낸다는 뿌듯함도 처음 느껴봤어요. 이런 게 살아있는 느낌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저녁이면 바오님과 차돌이와 함께 옹기종기 모여 앉아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밥을 먹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퍼졌고요. 그 냄새는 마치 엄마의 품처럼 포근하게 느껴졌답니다. 차돌이의 재롱에 수경님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활짝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차돌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작은 초가집을 가득 채웠고요. 바오님은 그런 두 사람을 묵묵히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궁궐의 그 화려함 속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가족이라는 따뜻한 온기가 수경님의 마음을 가득 아주 가득 채웠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고단했지만 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깊은 평화로움으로 반짝였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밭에서 아주 예쁜 꽃을 찾았어요. 보세요. 작고 노란 꽃인데 향기도 좋아요. 어머, 정말 예쁘구나. 차돌이가 이렇게 예쁜 마음으로 찾아줘서 이 꽃이 더더욱 예뻐 보이나 봐요. 어머니는 차돌이 덕분에 매일매일 행복하답니다.
차돌이는 참 착하고 좋은 아이예요. 옹주님이, 아니 수경님이 잘 돌봐주셔서 그런가 봐요. 바오님도 차돌이를 정말 많이 아껴주잖아요. 다 바오님 덕분인걸요. 저는 이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매 순간이 그저 꿈 같아요. 수경님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옹주의, 권이나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이 활짝 피어났답니다. 비록 몸은 고되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볍고 자유로웠어요. 한편 멀리 한양에서는 좌이정 이이첨 대감님이 수경 옹주님의 죽음 소식에 싸늘하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거처인 대감댁 서재에는 묵직하고 값비싼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지만 어딘가 차갑고 냉정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는 옹주의 죽음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했어요. 찻잔을 천천히 기울이며 그의 입가에는 경멸에 찬 미소가 걸려 있었죠. 마침내 골칫덩이가 사라졌군. 귀찮게 굴던 그림자가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이제 아무도, 정말 아무도 내 앞길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광해군은 제 발등을 제가 찍은 격이 됐으니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봐야겠죠. 이이첨의 시대는 이제부터 진정으로 시작될 거예요. 그는 옹주의 죽음을 그저 불운하고 비극적인 사고로 교묘하게 포장하며 모든 책임을 광해군에게 교묘하게 전가하려 했어요. 마치 모든 것이 광해군의 부덕함 때문에 일어난 일인 양 말했답니다. 하지만 궁궐 안팎과 백성들 사이에서는 옹주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대한 동요가 서서히 시작되었어요. 저작거리에서는 옹성진이라는 젊은 역관이 옹주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소문을 조심스럽게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불안이 어렴풋이 보였고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그러나 이이첨 대감님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백성들 사이에서는 옹주님의 죽음에 이이첨 대감님이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아주 빠르게 마치 들불처럼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냉혹하고 비인간적인 행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여기저기서 서서히 고개를 들었답니다. 옹주님의 죽음은 이이첨 대감님에게 잠시나마 더 큰 권력을 가져다 주는 듯 보였지만 동시에 그의 명성에는 씻을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밤늦도록 모여 옹주님의 죽음에 대해 수군거렸고요. 이이첨 대감님의 이름이 오르내릴 때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멸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이이첨 대감님의 주변에는 예전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 시선 속에는 미묘한 거리감과 싸늘함이 섞여 있었어요. 과연 이이첨 대감님의 권력은 이대로 흔들리기 시작할까요? 그리고 수경님과 바오님, 그리고 차돌이 가족의 평화로운 시골 삶은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들의 고요한 행복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수경, 옹주님은 이제 더 이상 그 눈부셨던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겹겹의 비단 옷을 입고 궁궐의 차가운 돌담 아래서 살았지만 지금은 거친 삼배 치마를 두르고 땅의 온기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바오님의 든든한 아내이자 차돌이의 다정하고 따뜻한 어머니로 아주 새로운 이름을 얻고 평범한 시골 마을의 삶 속에 깊숙이 녹아들었답니다. 세상에는 공식적으로 죽은 존재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여린 마음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생생한 생명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수경님은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넘어 작은 방 안을 환하게 비출 때마다 가만히 눈을 떴어요. 닭 우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그리고 따뜻한 구들장에 온기가 온몸을 감싸 안았지요. 궁궐에서의 아침은 늘 정해진 격식과 차가운 공기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이곳에서의 아침은 자유로움과 포근함 그 자체였어요. 밭에서 올라오는 흙냄새, 아궁이에서 피어나는 장작 타는 냄새, 그리고 갓 지은 밥, 냄새가 뒤섞여 그녀의 코끝을 간지렸답니다. 아,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니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평범한 하루하루가 어쩜 그리 귀하고 감사한지 그녀의 얇은 입술에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손가락으로 거친 삼배, 치마의 주름을 만지작거리며 옹주로서의 화려했지만 고독했던 지난 날들은 이제 정말 아득하고 희미한 꿈처럼 느껴질 뿐이었다고 생각했어요. 바오님과 차돌이의 진심 어린 사랑 속에서 수경님은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깨달았답니다. 궁궐의 엄격한 규율과 비극적인 운명에 갇혀 살았던 시간들은 마치 오래된 그림처럼 벽 저편에 걸려 있는 듯 했어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저녁 준비로 분주한 시간이었어요. 아궁이에서는 따뜻한 불꽃이 타오르고 솥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바오님은 밭일을 마치고 땀을 닦으며 오두막으로 들어섰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된 노동의 흔적보다 더 선명하게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여보, 오늘 차돌이가 저랑 밭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세요? 작은 손으로 잡초를 뽑는데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찌나 야무지게 하던지 정말 훌륭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옆에서 잘 보살펴 주니까 아이가 이렇게 씩씩하게 크는 것 같아요. 바오님은 수경님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하루의 고단함 대신 사랑과 뿌듯함이 가득했답니다. 수경님은 바오님의 말에 살짝 얼굴을 붉히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진심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주었거든요. 아니에요, 뭐래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저를 칭찬하세요. 다 당신이 좋은 아버지이고 좋은 남편이기 때문인걸요. 당신과 차돌이가 저에게는 정말 이 세상의 전부인걸요. 당신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을 거예요. 저를 이렇게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건 바로 당신들이에요. 수경님은 바오님의 품에 살짝 기대며 그의 단단한 팔을 쓰다듬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금세 촉촉한 물기가 어린 듯 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지난날의 아픔과 현재의 행복이 교차하며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처럼 일렁였답니다. 그때 마당에서 뛰어놀던 차돌이가 해맑은 얼굴로 오두막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어요. 그의 볼은 햇볕에 발그레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어요. 그의 작은 몸에서는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여 싱그러운 기운이 풍겨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도 이제 다 컸으니까 밭일도 더 많이 돕고 나무도 더 많이 해. 올게요. 우리 이렇게 영원히 함께 살아요.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요. 차돌이는 두 팔을 활짝 벌려 엄마와 아빠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어요.
그의 작고 따뜻한 몸이 두 사람의 품에 폭 안기자 세 식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그 순간 작은 오두막 안은 이 세상 어떤 보물보다도 값진 사랑과 행복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 웃음소리는 마치 따뜻한 봄바람처럼 오두막의 작은 창문을 넘어 넓은 들판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어요. 바오님과 수경님은 서로에게 영원한 안식처이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굳건한 약속이 되어 주었답니다. 그들은 거대한 음모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비극을 오직 사랑이라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극복해냈고 세상의 모든 시련으로부터 서로를 소중하게 지켜냈어요. 옹주로서의 화려하고도 슬픈 삶은 비록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 비어있는 자리에는 평범하지만 더없이 소중한 여인으로서 얻은 진정한 행복과 깨끗한 사랑이 넘치도록 채워져 있었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은밀하지만 굳건한 사랑의 증거로 그렇게 조용히 이어져 나갔어요. 마치 들꽃처럼 강인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였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제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운명을 바꾼 보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과 따뜻한 용기의 메시지로 오래도록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더 멋지게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다시 새로운 이야기로 행복하게 만나겠습니다.